안녕하십니까. 이번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대중관계 강연을 맡은 공주대학교 정재윤입니다. 대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웅진사비시에는 북위와 바로 이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있는 이런 남북조 시기입니다. 이 위나라가 서위와 동위로 분열이 되고요. 북주, 북체를 거쳐서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남북조 시기에서 북조가 우위를 점하고 통일 왕국인 수가 이제 등장하는, 그리고 이어서 당이 등장하는 시기까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조공과 책봉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는 아니고요. 조공을 하고 책봉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하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명과 청나라는 조선의 관계는 인준을 받지 못하면 왕이 안 되죠. 이때는 굉장한 어떤 굉장히 중국에 대한 애속도가 꽤 있었는데, 백제 때의 대중관계는 상하관계이긴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공-책봉 관계는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적 질서에 편입이 된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국명 자체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나라 국자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죠.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입니다.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이고요.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입니다. 바로 중국만이 천하일국이고 나머지 나라는 이제 좀 멸시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대 관계를 정립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런 동이, 남만, 서융, 북적을 지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적 지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제는 어떠한 이유로 중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을까요? 마찬가지로 백제 또한 조공과 책봉은 명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진문물과 제도를 수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제는 고구려와 한반도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죠. 고구려와 대적하기위해서는 백제의 국력을 집저화시켜야 되고 지방과 귀족 세력들을 통제를 하면서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화를 시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백제가 책봉을 받음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백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중국이 책봉을 하면서 오늘날도 국제관계에서 각 나라에서 파견하는 대사의 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주미, 주중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일반 국가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책봉도 중국의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죠. 백제의 고구려가 북쪽에 있고요. 백제가 한반도 서남해안에 있습니다. 동쪽에는 신라가 있고요. 그 남쪽에는 남해안 쪽에는 가야가 있고요. 중국에는 북위 그리고 제나라, 양나라 등 이렇게 남북조 대치식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야마토라는 외가 있었죠. 예전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배가 또 크지 않았죠.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이 연안항로라고 해서 육지를 보면서 좌표로 삼아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육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본 열도에 이르게 됩니다. 신라나 가야 외 중국이 교류를 하려면은 반드시 한반도 서남부에 있는 백제 땅을 거쳐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와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는 한성이 함락되고 이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한성이 함락될 때 고구려가 475년에 한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472년에 북쪽의 강자인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까지 남조 이주의 대중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계로왕 때 472년에 북위에 대고구려 정벌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전격적으로 이제 백제를 정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제는 다시 남조 이제 북위의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서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이 됐지만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웅진천도 이후에는 다시 남조 이주의 외교 대외 교류를 시도하게 됩니다. 기존과 같은 이유로 바로 발달된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체제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고 나서 동성왕 때 갑자기 이 중국의 내속을 자처합니다. 내속이라는 것은 안에 속한 한자 그 뜻대로 한다면 안에 중국에 속하기를 자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백제는
국가의 독립 체제를 상시하기를 자처했고 또 남제의 영역 속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러진 않았겠죠. 이것은 그만큼 백제가 이제 이기 상황에서 웅진천도 이후에 남제와의 남조 한족 정통 왕조와의 외교를 중시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시도한 이유로는요, 고구려가 남조로부터 표기 대장군이라는 일품의 매우 높은 작을 받습니다. 책봉을 받는 거죠. 이렇게 남조 국가로부터 고구려가 일품의 높은 작을 받게 되니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하여서 아예 국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너희에 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좀 모든 것을 전수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정도로 우리가 강한 어필을 했으니 백제를 좀 더 외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성왕 때 남제와의 외교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요. 문영왕 때 이르러서 이제 중국은 제나라에서 양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문영왕은 잘 알려졌다시피 동아시아 교역을 이제 주도한 왕이 됩니다. 섬진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기문과 대사를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사는 경남 하동 지역입니다. 경남 하동 지역을 이제 백제 땅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제는 다이렉트로 백제에서 외로 갈 수 있는 항구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근처 오왕 때는 가야의 도움을 받아서 외와 통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영왕 때 대사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제는 활발하게 외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513년, 516년에 연달아서 오경박사를 파견하는 등 이 정기적인 대외 외교를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이 문영왕 때는 이제 활발한 동아시아 교역을 이제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영왕릉이 1971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문영왕릉이 발굴이 된 지 딱 50년이 됐습니다. 올해 특히 문영왕릉과 관련된 전시, 책자, 그리고 학술회의가 많은 것도 50주년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문영왕릉이 발견되면서 이제까지 베일에 쌓인 백제 문화의 실체, 이제까지 백제는 신라와 가야와 외에 선진 문화와 문물을 전파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제는 망한 나라였죠. 백제의 왕인 부여씨가 지금 남아있지 않았죠.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왕씨성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죠. 그것은 바로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왕씨 성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면서 부여씨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왕이 자기의 성도 지키지 못하는데 조상들의 무덤은 온전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 왕릉은 이미 보호될 수가 없었고, 또 특히 백제 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비교적 도굴이 쉬운 그런 무덤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고 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1971년에 우연히 송산리 6호분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 이 문영왕릉이 발견됐습니다. 문영왕릉이 발견됐는데 그 속에서는 바로 중국제, 청자 등 많은 중국제 유물이 나왔고요. 특히 양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또 오수전이 나왔습니다. 문영왕릉 폐쇄석으로 문영왕릉 입구를 닫고 나서 벽돌로 막아놨는데 그걸 이제 폐쇄 벽돌이라고 합니다. 폐쇄 벽돌에 임진년이라는 벽돌명이 나옵니다. 임진년은 간지명으로 보면 512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영왕이 523년에 죽고 525년에 이 안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512년에 한 차례 또 벽돌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송산리 6호분이 512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송산리 6호분 이 벽돌에도요, 양관이 사이라고 해서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벽돌 무덤, 중국식 벽돌 무덤을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보입니다. 문영왕릉에서는 이 백제 토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세품과요, 금제 관식과 신발, 허리띠, 귀걸이 등 위세품과 중국제 청자, 등잔, 그리고 묘지석, 석수 등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묘지석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거 중국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덤 양식도 중국 무덤 양식이었고 많은 중국 제품이 출토가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도 문영왕 묘지석에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글구가 나와서 우리는 문영왕임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문영왕대 백제와 양이 교류한 흔적을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21년에 백제와 중국이 교류한 또 흔적은 양직공도라는 화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양직공도에는 백제 사신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옆에 있는 제기에는 백제국사라고 해서 백제 사신과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대의 백제 사신의 모습 그리고 당대 체록한 이런 내용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21년에 파견된 백제 사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양서 기록을 통해서 백제 왕에게 영동대장군을 이렇게 허락한 내용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백제는 고구려를 여러 차례 깨뜨려서 비로소 양나라 우호를 맺었으면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갱의강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고구려와 대등할 정도로 관계를 대등할 정도로 백제가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양나라에 어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봤던 양직공도라는 화첩에는 백제는 주변 나라로 신라와 가야 등 9개 나라를 거느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백제 옆에 신라가 있는데 신라는 소국으로서 백제를 섬긴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의 거리는 5천여리라. 굉장히 과장된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부용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용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방소국 9개 나라를 열고 있고요. 고구려를 수차례 격파하였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제가 양나라한테 당시 중국의 남북조 대결에서 양나라가 이 521년 당시에는 양나라가 북조보다 우위에 섰던 시기입니다. 양의 국제사회에서 양의 위상이 높아질 때 백제 문영왕이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누파 구려 고구려를 격파하고 방속을 거느려서 강국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이 양나라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영동대장군이라는 자코를 주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백제는 고구려한테 항상 국제사회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문영왕대에 이르러서 영동대장군이란 이품의 작을 받게 되고요. 고구려는 520년에 영동장군이란 삼품의 작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우위에 섰다라는 것이죠. 굉장하죠. 바로 백제가 중국과 외교를 한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활용했고 주변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고구려와의 어떤 대적할 때도 많이 이러한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양나라는 또 제가 모두에서 북이라는 나라가 동이와 서이로 분열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동이의 황제인 고아는 양나라 무제가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바로 정삭이 양나라에 있다라고 동이의 황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책력, 우리가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책력을 받아오는 겁니다. 속국이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그러면 조공국이었죠. 동이가 양나라에 정삭이 있다라는 것은 동이 스스로 양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나라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영왕이 양의 권위를 빌어서 백제 사회에서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강조한 것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양나라 무제는 스스로 전륜성왕임을 자처합니다. 전륜성왕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륜성왕은 인도를 통일한 이 아유광, 아소카 왕을 모델로 해서 만든 속세의 이상적인 군주입니다. 미륵이 하생했을 때 아무 곳에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 미륵을 맞이하러 가는 왕이 바로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곳에 미륵이 내려오면 그것은 바로 불국토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무제가 전륜성왕임을 자처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동태사라는 절을 짓고요. 또 동태사로 황궁에서 동태사로 통하는 문의 이름을 대통문이라고 통합니다. 크게 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왕은 사비천도 이후에 웅진 지역에 대통사를 창건합니다. 대통사를 창건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무제의 불교 정책을 받아들여서 성왕이 왕권 강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왕의 이름이 전륜성왕의 약칭이잖아요. 바로 곳곳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 흔적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대통사의 창건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27년에 창건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사의 창건을 527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사의 창건은 527년, 웅진시기죠. 그런데 541년, 성왕은 538년에 사비로 천도를 하고서 541년에 다시 양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모시박사와 열방경 등의 경전, 그리고 해설서, 공장과 화가죠 등을 청하니 양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541년에 백제가 필요로 하는 선진 문물과 제도를 양나라에 요청을 하고요.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541년에 성왕이 사비에서 신라, 가야, 외를 불러들이는 국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545년에도 2차 사비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비회의를 통해서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 가야, 외가 뭉쳐서 방고구려 연합전선을 이제 결성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신라, 그리고 백제, 그리고 가야, 외는 일부입니다. 외의 일부 군대가 참여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왕이 한강 유역을 회복하는데 양나라 선진 문물과 제도를 매개로 해서 주변 나라에 뭔가 메리트를 주고 이걸 구실로 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드디어 이 방고구려 연합전선을 펴서
신라 가야 백제의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553년에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을 빼앗게 되니 다시 외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또 백제가 552년에 이 일본에 불교를 전래해주고 또 일본이 필요하는 선진 문물과 제도를 계속 주면서 드디어 외를 끌어들여서 외와 가야와 백제연합군이 관산성에서 다시 한번 2차 신라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산성에서 백제가 패함으로써 성왕의 목적은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제가 참 이 대중의 외교를 통해서 주변 나라를 견인했고 이 견인한 주변 나라를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와의 전쟁 그리고 신라와의 결전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해봅니다. 525년에도 이 신라 525년에 백제 성왕이 신라의 화친을 요청합니다. 433년, 434년을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동안 나제 동맹이 지속될 리는 없고요. 일단 백제가 문영왕 때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니 가야가 긴장을 하게 되고 가야는 백제의 동진에 위협을 느끼고 신라를 끌어들입니다. 신라와 가야가 522년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국제사회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죠. 분명히 북쪽에는 고구려라는 강적이 있는데 백제의 입장에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나서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죠. 물적 인적 자원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남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 가야와 겹치게 되고 가야가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신라를 끌어들이게 되고 신라와 가야가 연합을 해서 백제를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그래서 성왕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525년에 신라의 화친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가야와 신라로서는 백제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화친을 요청해도 잘 되지 않다가 541년에 다시 화친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신라도 지증왕, 법흥왕대를 거쳐서 어느 정도 국력 체제가 정비가 되고 팽창하려는 시점이 되니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진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541년에 신라와 백제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에도 가야도 합류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제가 필요에 의해서 중국의 문화를 수입을 했고요. 그걸 백제의 체제나 문화에 맞춰서 백제화 시킨 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신라, 가야 외에 전파를 해주게 되고요. 당시 중국은 남북조 대립식이라서 주변 나라를 돌볼 겨를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백제가 동아시아 교류를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공유 문화라고 하는 한자,
그죠?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죠. 또 유교 문화권이죠. 불교 문화권이죠. 율령을 또 받아들이잖아요. 이 네 개의 요소가 다 백제로부터 외로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제가 굉장히 대중 외교를 잘 이끌어서 주변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일관되게 외가 백제 편에 서게 된 것도 야마토국이 일본 열도를 통일하면서 이들을 한때 묶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했고 그 필요한 것이 백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제와 외는 이 일종의 용병과 그 다음에 또 이 그 문물의 전파라는 윈인 전략, 서로 윈인 전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양의 치세가 양무제가 5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다가 후경의 난이 발생하면서 양무제가 강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이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양나라는 3대 이 양무제의 7째 아들인 이 소역을 끝으로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에는 진나라가 서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제와 북주가 이 동의서의를 계승을 하게 되고요. 북주는 북제를 압도를 하고 이 북주의 황제인 황제의 외할아버지인 양견이 이제 이 왕위를 찬탈해서 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수나라가 결국 이 남쪽의 진나라를 패망시키면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나라가 쇠퇴를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남조는 약해지고요. 북쪽에서는 이 동이와 서이, 북제와 북주가 동서가 서로 동서 제국이 패권을 다투게 된 겁니다. 백제는 물론 이 남쪽에 있는 진나라하고도 이 통교를 합니다. 이때 무동대장군이라는 비교적 높은 관작을 받습니다. 고구려가 진나라로부터 영동장군이라는 산품의 관작을 받는 것을 보면은 진나라도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진나라의 백제보다도 훨씬 빈번하게 통교한 나라는 바로 신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가 백제와의 약속에 의해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인 옛 수도인 한성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라는 중국과 통교를 하려면은 이 서남해안을 거쳐서 경주가 동해안에 있죠. 이렇게 바닷길로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서 한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또 한강 하류에는 백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백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고구려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열의 시기였고요. 세군과 추군 세력이 서로 왕위를 둘러싸고 다투게 됩니다. 또
북쪽에는 돌골 세력이 있습니다. 흥기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신라와 백제가 541년 이후 일치돼서 북상을 하게 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 상류 지역의 식군을 차지했지만은 여전히 백제의 그늘 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라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캐치하고서 신라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밀약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신라의 한강 하류 지역 점령을 부인해 준다라는 것이죠. 백제와 신라가 협력을 하게 되면 계속 북상을 하게 되면 고구려가 감당하지 못하니 한강 유역권에서 두 나라를 분열시켜서 이쯤에서 막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라의 입장에서는 좋은 고구려만 협조를 해주면은 괜찮은 제안이죠. 그래서 신라가 전격적으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라의 한강 하류 점령이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라는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했을까요? 신라가 필요로 하는 선진 문물과 제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 있었다. 이전에는 백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고 당항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제는 중국과 활발하게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오히려 북조에 있는 국가보다도 남조에 있는 진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진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신라건 백제건 명목상의 복속이고 실제의 두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대중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백제는 남조의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요. 북조가 우위하게 되니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는 예전엔 남조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서 북조와도 통교를 하게 됩니다. 577년에 북주에 사신을 파견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북제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북제가 북주에 패하게 되니까 재빠르게 577년에 북주에 또 교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양면 외교를 통해서 백제의 고립화를 탈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제가 이제 위덕왕대에 이르러서 남조 이주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서 양자 외교, 양면 외교를 이제 시도했다. 외교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북조 이주의 현실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북제로부터 받은 게 사지절 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입니다. 거기대장군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높은 자기죠. 백제는 이런 북제로부터 상당한 어떤 이 대우를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이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북제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요. 북제와 교류한 흔적이 바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백제 때 일부에서는 익산
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왕궁설, 왕이 별궁설이죠. 왕이 별도 익산에 동서양궁이라고 해서 별도의 궁을 설치한 것이자, 아니면 익산 전체를 별도의 도읍지였다, 별도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익산 왕궁리 유전이다라는 거죠. 그 익수간 바로 왕궁리 5층 석탑이 보이죠. 이곳에는 제1공간에 바로 2층 정각 건물지가 보이고요. 이렇게 이곳에는 정청이 있는 정사공간으로 보이고요. 사공간은 정원과 연못, 정자가 있는, 그리고 후원이 있고요. 공방이 있고 화장실 유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북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 연화준 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왕궁리 유적을 통해서 또다시 북제와 교류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편이 있는데, 이 파편을 맞춰보니 565년에 무덤에서, 북제 무덤에서 나온 것과 딱 일치합니다. 565년이다라고 하면요, 20년의 전세 기간을 고려를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6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익산 왕궁리 유적이 무왕 때 경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적을, 그 유물을 통해서 왕궁리 유적의 조성 시기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살피게 됩니다. 바로 익산이 대신라전을 준비하는 백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고요. 바로 무왕의 즉위와 익산 세력의 부상도 바로 이 무렵의 정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웅진 사비 시기의 대중관계를 살펴봤고요. 이제 대중관계의 마무리입니다.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고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이제 바로 단명을 하게 되고요. 618년에 당나라가 다시 건국하게 됩니다. 분열 때는, 남북적 분열 때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통일왕국이 서게 되니까 주변에 복속을 강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구려는 여기에 맞섰고요. 백제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다른 노선을 갔다가 수나라의 계속된 팽창, 그리고 당나라의 팽창을 보면서 고구려가 건재해야지 백제도 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 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친고구려 정책으로 변환이 되고요. 고구려와 백제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신라는 이 당에 또 조공을 해서 당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동서 축인 신라와 당, 그리고 남북 축인 돌골 고구려 백제 외가 이렇게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이 대결하는 그런 7세기 초중반경에
상황이 지속이 되고요. 바로 그 결과 나당 연합군이 계속 이 고구려를 치다 되지 않으니까 치약골인 백제를 먼저 치게 됩니다. 660년에요. 나당 연합군이 침공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백제를 흥하게 한 것도 대중외교였는데 백제를 망하게 한 것도 대중외교였다라는 점에서 당시 백제의 대중외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사비식이 이 백제의 대중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